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자녀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요소, 그리고 핵심 요소와 정서지능의 관계, 또 미래 인재를 키우는 부모의 자녀 소통 방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걸어 다니면서 TV 좀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좀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차 안에서도.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있다면 내 일을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상들을 어린 시절에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공상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아젠다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그 후 2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바둑 천재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 결과를 다 아실 텐데요. 4대 1로 인간이 완패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둑은 매우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절대 인간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 인간이 알파고에게 지면서 도대체 AI가 뭐야? 사람들이 이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이라고 하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천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딥러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환경, 신경 회로망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스스로 하고요. 스스로 데이터를 합치거나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는 바로 기계가 스스로 딥러닝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암기를 하는 정보력에서는 인간은 뭡니까? 컴퓨터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이 암기나 정보에 있어서 컴퓨터와 대결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각종 사물에 인터넷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기기에 통신이나 센서 기능을 장착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서 자동으로 구현되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또 5G의 시대를 통해서 이것들이 구현이 됩니다. 이전보다 인터넷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5G라고 하는 통신망을 통해서 또 다양한 데이터들이 응집이 돼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공간, 그리고 이것이 사물 인터넷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바로 4차 산업시대의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융합을 할 수 있는 융합인재가 되겠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초연결의 시대, 바로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연결, 융합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물론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과학자나 기술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4차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구동 원리는 바로 개방, 공유, 참여 이 세 가지입니다.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기술과 기계, 다양한 영역이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방과 공유와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 관계에서 소통의 원리로도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녀와도 소통을 하고요. 배우자와도 소통을 하게 되죠. 또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친구와 직장 동료와 또 다양한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통을 할 때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음을 여셔야 되겠죠. 자기 것들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나 시간이나 추억이나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라고 하는 인간관계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개방, 공유, 참여의 원리가 바로 대인 소통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고요. 또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도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자기 통제력이나 자기 관리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또 기계화 시대에 오히려 인간다움은 더 필요하겠죠. 도덕적인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발전 없이 개인의 발전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동하고 협업하는, 그래서 융합하는 이런 환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가 급변하면 급변할수록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그런 수능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 있는 많은 한계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공해 문제라든지 오염, 자원 고갈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거죠. 미래 인재,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바로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와 소통해야 할까? 자, 미국의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감정 코칭 전문가는 감정 수용을 부모로부터 잘 받은 아이들의 특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위의 세 가지는요, 공부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몇 가지는요, 학교 생활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와 학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자, 어른으로 따지면 공부는 일이 되고요. 학교는 직장이 됩니다. 일과 직장은 불가분의 관계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업무의 효율이 오를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학습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습 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주어진 과업을 충분히 달성하느냐 마느냐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아이들은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정서는 우리의 육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서적인 상태가 사람의 면역력과 자율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는 면역력이 최적의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도 안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역경을 이겨내는 힘,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정서지능 혹은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능력도 부모로부터 감정 수용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이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감정 수용의 경험이 바로 정서지능을 발달시키기 때문인데요.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인 소통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이죠. 물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내면의 힘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 속에서 다양한 역경을 이겨낸 그리고 성공을 해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장승수 변호사 아십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을 쓴 주인공인데요. 지능도 평범하고요. 학교 성적도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집안도 가난해서 막노동에 시달렸죠. 재수도 아니고요. 무려 사수를 통해서 서울대 법대를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그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죠.
장승수 변호사의 정서지능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노란색 D가 바로 장승수 변호사의 정서지능이고요. 안쪽에 진한 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지능입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장승수 변호사의 정서지능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승수 변호사 이외에도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정서지능이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바로 직원들에게 감정 코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과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가정에 바로 감정 코칭 워크숍들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 내에서도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조직 문화가 경직이 돼 있고 유연하지 못하고 조직 안에 다양한 동료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의 감정 코칭을 통해서 개인들의 삶과 가정의 행복도 도모했지만 업무 효율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전 직원에게 감정 코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성의료원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이런 감정 코칭을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골만이라는 학자는 정서지능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직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알아차림. 사회적인 그물망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관리 능력.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양한 범죄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욕망,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서 이것이 일탈 행위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진 그런 예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은 바로 자기 관리 능력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관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런 갈등을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거죠. 또 타인에게 영감과 건강한 영향을 주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이가요, 치과 가기 싫다고 막 울고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그럴 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보통 부모님들, 야, 그만 울어. 그거 뭐 무섭다고 그래. 치과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아이가 달래지나요? 달래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너 치료 얼른 하고 나면 엄마가 뭐요? 장난감 사줄게 라고 엄마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축소해서 없애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뭡니까? 그 대안을 부모님들이 주시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들은 이런 두려운 감정일 때 이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늘 대안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피동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억압형입니다. 똑같이 아이가 무섭다고 울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앞선 축소 전환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시는 거죠. 그만 울어. 응? 너 계속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라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감정은 좋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억압을 하시는 거죠.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자녀를 억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슬픔의 감정 혹은 화가 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은 남에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임형인데요. 아이의 감정을 얼핏 보면 수용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행동 교정이나 한계는 적절하게 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래 뭐 너도 속상한가 보다. 한번 실컷 울어봐. 울만도 하네. 응? 너 화 풀릴 때까지 실컷 한번 울어봐 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앞에 감정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 같지만 뒷부분에 뭡니까? 울다 지치면 그만하겠지. 적절한 부모로서의 코칭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엄마가 지금 얼굴 표정 보시면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보이시나요? 엄마가 둘째도 키우고 있고요. 네. 자, 누구에게요? 첫째 아이에게 빨리 TV 꺼. TV 끄고 이제 공부나 해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네, 엄마를 째려보고 있네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감정을 보지 못하고요. 바로 문제 행동만 보시는 겁니다. 문제 행동을 보니까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죠? 자, 아이에게 비난하고 질책하고 너 어디서 이런 나쁜 버릇을 배웠니?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돼요? 네. 자, 인간은 내가 공격을 당할 때 이것을 방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말로써 계속 공격하죠. 눈빛으로도 차갑게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아이도 방어를 하려고 엄마를 딱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이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엄마에게 대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동생이라고 하는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가 뭔지 아시겠죠? 네, 행동을 지적해 주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보지 않고 문제 행동만 지적하면 오히려 그 행동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 코칭형 부모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이의 다양한 감정은 이해하고 수용하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계를 지어주고요. 적절하게 코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한 사람의 일탈행위, 한 사람의 범죄행위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회에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코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아이가요, 학교 갔다 왔더니 동생이 장난감을 부러뜨렸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었거든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됐을까요?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부러지거나 망쳐졌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하물며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숙한 아이죠.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소리 지르고 장난감을 던지고 어떤 아이들은 동생을 갖다 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 부모님들 많이 공부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부모 교육도 들으셔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많이 속상하구나 라고 공감을 해줍니다 라고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감도 필요한데요.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속상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이 부러졌다고 얘기할 때는 속상하구나 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자녀분이 하는 말을 따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배우자가 내가 하는 얘기를 무시하거나 다른 얘기를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사람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네 해서 이 얘기를 더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언성이 자꾸 높아지죠? 똑같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장난감 부러졌다고 동생이 장난감 부러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깟 장난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동생보다 더 중요해? 엄마 새로 사줄게. 아이는 지금 내가 소중한 게 부러졌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아이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부러졌구나 라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장난감이래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부러졌구나. 그래서 뭐요? 너가 이렇게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구나 라고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말을 따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요, 아유 엄마라도 화났을 것 같아 라고 더 적극적인 공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아이한테 또 한 가지 이야기해 줄 것은요. 자, 앞에서는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행동은 나쁘잖아요. 이 행동에 한계를 지어주고 코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이한테 아이야, 너가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좋다라는 거죠. 네, 이름 지어주기인데요. 너가 하는 이 행동이 바로 뭐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야, 너가 지금 아무리 화가 나도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폭력이라고 해라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너가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도 화날 때가 있고 아빠도 화날 때가 있어. 속상할 때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요? 그것을 폭력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특히나 어린 단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 정도만 코칭해 주셔도 좋지만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이 될수록요. 알려주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만 14세가 되면 이런 행동은 뭐가 됩니까? 예, 바로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폭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나 나쁜 습관은 한꺼번에 고치시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조금 기다려주시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을 갑자기 중단을 하라 그러면 그게 잘 되지가 않죠. 아이들이 약속 어기기도 일쑤고요. 그럴 때는 처음에 언제까지 게임을 할 건지 미리 아이와 약속을 하십시오. 뭐 1시간이면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이 딱 돼서 시간 끝났다 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전쯤에 누구누구야 지금 시간이 다 돼가네.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해라고 말미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도 아이가 마무리 안 하죠. 그럴 때 또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아이에게 그러면 얼마 정도면 될까?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10분만 더 할게요. 좋아. 그럼 10분 하고 그만두자. 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갈 때 아이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눈에 보이는 건 결과고요. 행동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적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아이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수용과 공감을 훨씬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하면요. 공격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이와 한편 되어주기. 아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편 되어주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적이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소통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항상 먼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다더라. 이거 해. 항상 아이에게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율성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에게 한번 기회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론 아이가 좀 미숙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와 가정에서 혹은 친구와 이루어지는 실패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실패는 다시 또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중요한 결정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이 뭡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율성을 배우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수학이나 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때로는 잘못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에게 조금만 화내도 되는데 뭐 전날 배우자와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든지 다른 일 때문에 속상하실 때는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이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아이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가끔 그러실 때 있으시죠? 그러고 나면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시지만 아이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결코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도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용기를 가지시고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어제는 너무 속상해서 그랬는데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가가는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요, 이런 부모를 통해서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직과 용기를 배웁니다. 요즘 TV에 보시면 유명하신 분들, 사회 리더들이 어때요? 잘못했을 경우에 자기의 잘못을 쉽게 시인을 하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직과 용기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몸에 체화가 되도록 배워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지만 아이에게 사과를 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부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요, 자신이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바로 타인, 친구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습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말인데요. 1년 365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고요. 다양한 갈등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3할만 하라는 겁니다. 10번 중에 3번 정도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년 365일 늘 이렇게 우아하게 감정 코칭을 해야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10번 중에 3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다양한 최악의 상황들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 소통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것을 빨리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행복한 부모가 되자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올인하고 부모님들은 어때요? 네,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의 스트레스도 한번, 감정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적당한 영양 섭취를 하시면서 내 삶을 건강하게 가꿔야 바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돌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아기 손이 굉장히 작고 귀엽네요. 이렇게 자그마하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컸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서 이제 1살인데요. 우리 엄마 아빠의 나이도 1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7살이 되면요, 엄마 아빠의 나이도 7살이 되신 거죠. 우리 아이가 13살이 되면 바로 우리 엄마 아빠의 나이도 13살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갓난아이의 엄마 아빠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님들도 함께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또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를 이끌었던 많은 또 부모님들과 또 스승들이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4차 산업,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감정 코칭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짧은 시간이라서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